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가 우리 아이들을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들께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즐거움과 자아 실현의 목표가 동시에 만족될 수 있도록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그런 목표 하에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고 또 필요한 재정을 집중 투자해야 됩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 0.78명. 바닥이 어디인지 그 누구도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 문제, 이젠 정말 반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데요. 관련 주요 내용 자세히 살펴봅니다. 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림 인구 모니터링 평가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우리 본격적인 말씀 듣기 전에 네. 윤세라 앵커, 네. MZ세대 대표로서 네. 아이 낳으실 건가요? 사실 많이 두렵습니다. 네.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 제 주위에서만 봐도 최근에는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자인 친구들이 아이를 낳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새는 또 남자인 친구들도 아이한테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결혼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제 주위에서만 봐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출산 문제도 그렇고 결혼에 대한 생각도 정말 요즘 많이 좀 달라진 그런 분위기인데. 맞습니다. 자, 박사님. 이 저출산이 정말로 위기입니다. 진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0.78명. 이게 끝이 아니고 뭐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거지 바닥을 정말 알 수가 없는데 진짜의 저출산 위기 왜 오는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청년들의 삶을 이행하는 거, 독립을 하고 배우자를 짝을 만나서 가족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또 둘째를 키우고 네. 뭐 이러한 과정들이 이행하는데 많은 장벽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자리라든지 주거라든지 교육비 같은 구조적 요인들이 있고요. 그것이 가장 큰 문제고 정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는 사실 그것과 더불어서 정책으로 다루기는 힘든 부분이지만 우리 사회가 우리 청년들 우리 사회가 가족의 효용성, 가족의 친밀성의 가치 그런 것들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저하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 IMF 경제 위기 이후로 사람들의 가족이 좀 이상하게 변한 것 같아요. 네. 가족이 아이는 공부하고 엄마는 뒷바라지하고 아빠는 돈 벌어오고 이런 식의 우리가 성공과 경쟁을 가면서 가족의 가치가 약해지는 거 그리고 그런 속에서 자라온 청년들이 가족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이 낮아진 것 자체도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저출산 위기를 짚어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합계 출산율을 그림으로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2015년부터 보면 1.24명입니다. 근데 이게 계속 줄고 있어요. 0.78명까지 왔고 그동안 과거 정부도 이 출산율과 관련된 정책을 안 한 게 아니거든요. 네. 정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280조 원을 들였는데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럼 정책 실패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한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좀 할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280조라고 하는 이 예산은 우리나라 이제 인구 정책이라는 것이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고요. 그게 한 220개 사업들이 쌓여진 리스트인데 이거는 매해 추진한 예산들이 합이 한 280조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280조가 진짜 280조인가 하면은 거기서 좀 볼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전혀 적절하지 않은 뭐 IT 인원 양성, 아니면 군 체계의 뭐 효율화 이런 내용까지 포함돼 있어요. 그게 저출산이 들어가요. 그렇게 포함 예산 이 계획에 포함돼 있으니까 예산으로 쳐지는 게 있고요. 또 예를 들면은 대출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주택 마련 대출 같은 거 돌려받을 돈이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빼면은 굉장히 많은 돈이 투여된 건 맞지만 이 정도 많은 건 아니다. 그런데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국민들은 어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매뉴얼로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모든 사업들은 100% 다 수행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정부 구처에서는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나열한 거지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많이 미흡한 게 많았죠. 그리고 정부에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우리는 이만큼 노력하고 있다는 예산을 의도적으로 키운 측면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 본질적인 문제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아이를 안 낳고 그리고 의식적인 우리 깊이 있는 우리 사회의 발전 과정 속에서 있는 깊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런 그 저출산의 구조를 만들고 있는데 이거를 자꾸 단위 사업들을 풀려고 했던 것 같아요. 풀리진 않거든요, 사실.
아무리 지원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건 사실이고 아이비 우리가 체감하지 못하지만은 많이 늘었어요. 예를 들면은 첫째와 둘째의 나이 차이가 한 7살 정도 되는 분 만난 적이 있는데 둘째 키우기 너무 좋아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둘째니까 첫째가 도와줘서 그런다. 그게 아니라 얼마큼 달라진지 체감을 하시는 거예요. 첫째 할 때는 지원이 안 나왔던 내용들이 지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 네. 그런데 우리는 사실 한 명만 낳고 출산량도 짧으니까 느끼지 못하고 이것이 저출산 예산인가? 모르는 부분도 되게 많아요. 네. 그럼에도 많이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가?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구조적인 문제들이 과연 이런 단위 지원 사업들을 풀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노력하고 이제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발표한 계획들은 자세히 살펴보면 비판도 많은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뭐 반복적이다, 뭐 새로운 게 없다 얘기를 하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몇몇 부분에서는 좀 전향적인 새로운 체제를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단초들도 좀 찾을 수 있는 부분도 그렇군요. 있습니다. 예. 그 오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그 의식의 변화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첫째를 낳고 둘째 때는 이런 것이 확 온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이번 저출산 핵심 4대 추진 전략이 있는데 이번 나온 대책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방향성이 4대 전략을 보면 방향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까지 저출산 정책이 220개 사회를 나열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과제 나열을 넘어서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이 원칙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제도와 지원이 고르게 풀어질 수 있도록 사각지대 해소 그리고 지역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로 진행되기 위한 구조와 의식을 제고하겠다, 문화를 형성하겠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회를 넘어선 실효적인 정책 집행을 위해서 정책 추진 기반 강화를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했던 내용이 또 하는 거야 아니라고 싶을 수도 네. 있는데 사실 내용은 좀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좀 내용이 좀 달라진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의 그 아이를 양육을 위해서 쓸 수 있는 휴가 세계에서 제일 깁니다. 아빠가 쓸 수 있는 휴가도 세계에서 제일 길어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더 이상 근데 우리는 체감을 못 하잖아요. 못하죠. 네. 그러니까 제도는 있고 제도는 굉장히 많이 확장이 됐어요. 근데 실제로 이것이 집행되고 있는지 사각지대 예를 들면 중소기업이라든지 특수고용 노동자라든지 네. 플랫폼 노동자라든지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 쓰지 못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꾸 여태까지 제도의 확산만을 얘기하는 측면이 강화됐습니다. 근데 제도의 확산보다는 실제로 이게 집행되고 사각지대와 격차 해소의 측면을 하겠다는 것은 좀 다른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좀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굉장히 달라지는 측면이 있다고 하는데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부분은 뻔한 얘기가 아니야 싶지만은 여태까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체제는 뭐냐면은 220개 사업들을 쌓아놓고 부처에서 그걸 하고 있는지만 그냥 체크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소리는 어차피 부처에서 운영할 건 운영하게 하고 몇몇 핵심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관리하고 거의 집행 수준으로 굉장히 그립감 있게 쥐고 가겠다는 내용이 있고요. 또 정책 기반 추진 강화를 보면 그 내용은 청년정책 조정위원회, 그 청년정책을 담당하는 위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의 복지정책을 하는 사회보장위원회와 같이 연석회의를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뭐 할 수 뻔하겠네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좀 다른 이 저출산 정책에만 묶여 있던 것을 청년 정책이라든가 지방 정책까지 확장하겠다는 의미로도 읽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봐야 될 거고 실제로 기본법 체제가 바뀔 때 그런 식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지방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우리 다루지 않았던 청년 생애과정 이행이라는 큰 측면에서 다뤄줘야 되는데 솔직히 여태까지 저출산 정책 비판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분만과 양육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아이를 낳은 사람만 도와주는 거잖아요. 청년들로 하여금 생애과정 이행을 실제적으로 도와주고 이거 사회에서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다는 믿음감을 갖게 하는 측면은 약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쪽으로 전환을 하려 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는데요. 이거 실제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또 앞으로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실 아이를 낳고 기르기 위해서는 주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신혼부부 저금리 대출 정책을 좀 확대한다고 하는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지금 주거와 관련된 정책은 요약을 하면은 공급을 확대하고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걸로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주택을 공공임대, 공공분양, 그다음 민간 분양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다 해서 특히 민간에서는 이제 신혼부부 특별 공급 같은 걸 통해서 신혼부부에게 유입돼 들어갈 수 지원되는 양을 실제 결혼 건수의 한 70% 정도 되게끔 하겠다라는 확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특별 공급 그런 공급 외에도 주택 구입
급의 자금이라든가 전세 자금의 대출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특히 이번에 금리가 너무 높아서 네. 청년들이 되게 어려워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요건을 완화하면서 확대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공공임대 입주에서도 지금 잔여수 제한이 좀 높은 편인데 이걸 완화해가지고 실제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친구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하겠다. 젊은 친구들이 하겠다. 그리고 비판을 좀 임대 가구에 안 들어간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좁아요. 그래서 그렇죠. 아이를 낳고 키우기 실제 힘들었는데 네. 여기도 현실적으로 좀 확대를 하겠다 예약을 했습니다. 근데 워낙 예산이 많은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그리고 지금 주택 시장의 변화도 있고 또 지금 금리가 너무 높잖아요. 이런 것들 다시 다 고려해서 정책이 될 텐데 어느 수준으로 갈지.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렇게 주택 시장이 약간 내려갔을 때 정부에서 좀 집중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싶은데 거기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지는 또 이것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이제 결혼하는 연령대가 네.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낳게 되는 나이도 늘어나고 그냥 아이를 낳기 어려운 나이로 이제 접어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이렇게 좀 난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 예, 의료 지원 확대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의료 지원은 지금 난임 지원의 확대뿐만 아니라 난임 초기에도 결혼 초기에도 여기에 대해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요. 네.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그리고 이제 2세 이하의 영유아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그러니까 입원비를 제로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확대적인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출산과 보건과 관련된 인프라, 특히 소아과 영유아 소아과에 대한 인프라 확충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지원 정책뿐만 아니라 지금 굉장히 이슈화되고 있잖아요. 네. 의료 인프라 그리고 맞습니다. 의료 체제에 예. 대한 정부의 전반적인 정책과도 결합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걸 가야 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잘 하게 되는 걸로 봐야죠. 근데 네. 이게 이해 집단이 워낙 많은 문제고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것도 같이 한편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그런 어떤 난임이나 이런 부분들은 네. 지원이 되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소아 의료 체계라든가 이런 네. 부분들은 정말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조금 있는 부분들이네요. 예, 이거는 양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아까 격차 해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사실 예. 지방 문제랑 관련돼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어린 아이들이 평등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 그리고 의료와 나아가는 건강의 격차가 생기는 거는 굉장히 큰 사회적인 문제거든요. 네. 예, 이런 것까지 다루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사실 또 앞서서 여쭤보고 싶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그 육아휴직을 확대하겠다도 이야기가 있지만 육아휴직을 못 쓰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는 돌봄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해질 텐데 돌봄 서비스도 확대가 된다고요? 네, 굉장히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특히 2자녀 이상에 대해서는 지원 비용을 굉장히 크게 절감시키겠다고 천명을 했습니다. 이건 예를 들면은 영아 종일제 돌봄 수당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고요. 또 시간제 보육 수요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시간제 보육은 뭐냐면은 어린이집을 다니는 게 정규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갑자기 아이가 필요할 때 있어요. 네. 아픈다거나 어딜 네. 가야 되거나 할 때 그런 시간제 보유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습니다. 그게 한 2만 명 정도인데 6만 명까지 확대하겠다. 그리고 그 늘봄 유형을 확대다. 이건 초등학교를 8시간까지 돌봄 확장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건 돌봄 정책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여성의 경력 단절을 완화하기 위한 고용 정책의 일환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아이를 낳는 상황부터 해서 이렇게 쭉 이제 좀 연령대별로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네. 결국은 이제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고 이제 직장인 다 부부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아이를 누가 아플 때 병원에 제일 갈 것이냐. 중요합니다. 네. 이게 돌봄 문제가 정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네, 그냥 그렇죠. 키워보신 분들 다 공감하실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셨던 서비스의 확장, 인프라의 확장도 있지만은 그 2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에서는 이제 맞돌봄 체제, 그러니까 부부 독박 육아라 하죠. 그걸 그렇죠. 넘어가는 형태, 그리고 사회적 인식을 전환했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예전에는 이런 말도 했어요. 낳기만 하십시오. 정부에서 키워주겠습니다. 네.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전형적인 현실적인 것 같아요. 예. 이러한 사회적 문화적으로 이런 것 같이 쉐어할 수 있는 여성들에게만 짐이 지워지지 않는 체제를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이건 근로시간과 관련해서 이제 그 근로시간 단축제를 확대를 하고 또 유연근무제를 확대를 하겠다. 이거 노동시장 정책과 결합을 해서 하겠다고 합니다. 요즘 말이 많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특히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식의 좀 특별한 정책을 초월할지 좀 관심이 저도 많이 있고요.
예, 그런 식으로 그런 여러 가지 제반 정책들과 결합시킨 형태로 보호 서비스도 확장시키면서 질적으로 좋아지면서도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 같이 풀어나겠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우리나라 아까도 우리나라의 그 여성 부모 돌봄 휴가 네. 육아휴직 기간이 네. 세계에서 제일 깁니다. 남편도 제일 길고요. 네. 근데 잘 쓰여지지 않고 있잖아요. 이런 네. 사각지대가 많다는 소리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현실적 있게 다가가겠다고 해서 근로감독을 통해서 이 문제도 해소해 보겠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제도적 제도적 확장을 선택하는 것보다도 내실화와 선택의 집중 그리고 실제 격차 해소에 대해서 눈여겨보겠다고 한 것은 약간 지난 여태까지 정부에 발표하는 약간 차별된 측면도 있습니다. 네, 지금 네. 그렇지만 대기업 같은 경우는 뭐 다 쓸 수 있고 공무원 쓸 수 네, 있는데 맞습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 어렵다 이런 게 많이 하거든요. 네.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 외에도 사실 부모급여를 확대하는 등 이런 현금성 지원도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부모급여는 약간 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했고요. 현재 지금 영세는 75만 원을 기억을 하고 1세는 네. 35만 원인데 이거를 100만 원, 50만 원으로 확장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현금성 지원뿐만 아니라 세금 혜택을 통해서 저소득가층을 위해서 뭐 특별한 보조를 간다든가 또 세금 공제를 확대시키면서 보육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겠다, 현금성 재정적 지원을 해주겠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 정부에서는 이걸 좀 안 하기로 한 측면이에요. 현금성 지원을 줄이는 게 정책 기조긴 한데 그렇죠. 저출산 정책에 있어서만큼은 네. 좀 예외적으로 적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번 정부 들어서 달라진 대책, 그리고 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봤는데 네. 아무래도 정책적인 지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뭐 의식의 어떤 그런 변화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이 저출산 문제를 정말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숫자가 좀 반전이 돼야겠죠. 0.78이면 다시 좀 올라가는 그런 어떤 수치적인 변화가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이 좀 필요할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죠. 굉장히 긴 얘기고요. 네. 힘든 얘기입니다. 저도 이런 질문 받을 때 제일 힘든데요. 어려우시죠? 예. 네. 여태까지 저출산 정책을 복지 지원 사업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지금 이번에 발표된 내용이 여태 지난 정부의 정책의 답습이라든지 특히 예산이라든지 이런 확장이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도 있는데요. 저는 그 질문도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좀 본원적으로 저출산 정책이 복지 정책인 게 맞는가? 이런 복지 지원 사업의 확대로 과연 출산력을 올릴 수 있을까? 지금 이런 진짜 구조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까? 네. 전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식으로 전문가들은 특단의 조치를 계속 강조해요. 근데 특단의 조치가 무엇이냐 하면 답을 못 하거든요. 저는 특단의 조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몇몇 사업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정책 기조로 끌어들이면서 관련된 모든 부처가 자기의 사업을 할 때 이 저출산과 인구 문제에 대한 중요한 기조를 가지고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이걸 가능하도록 정책 리더십을 가지고 부처들을 푸시해 나가는 것. 이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겠죠. 나아가 또 뿐만 아니라 자꾸 정책 비판이 자주 많은데 저출산의 책임이 정부에만 있는가? 아닌 것 되게 많거든요. 네. 민간이라든가 가족이라든가 여기서 생기는 부분들도 많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같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네. 전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공론화 과정, 같이 풀어가는 과정이 없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긴 맞습니다. 하지만은 예.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가 같이 답을 찾아가야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것이 좀 모자른 것들, 가족의 가치라든지 이런 경쟁이 맞는가 예. 이런 것들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저출산 문제 여러 문제로 돼야 돼요. 예를 들면 입시제도 문제, 입시제도 개편할 때도 저출산 차원에서 이것이 어떻게 맞게끔 그렇죠. 지금 성적 좋은 친구가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입시 정책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각 방면에 관련이 없이 여기는 부분에까지도 같이 하는 것이 같이 고민을 같이 이루어 나가는 것이 저는 인구 정책이고 저출산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 정부에서도 굉장히 아쉬운 바가 되게 많아요. 저는 예를 들면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이제 예. 90년대 초중반생이 이제 출산 연령이 진입을 하는데 네. 그 친구들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기서 출산을 조금 올려주면은 훨씬 더 많은 효과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출산 아수에서 첫째아 비중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역대로 네. 제일 높았는데 그러면 둘째, 셋째가 떨어졌으니까 예. 거기서 비판을만 얘기하는데 자세히 보면은 첫째가 한 8,000명 정도 늘었어요. 아. 이건 뭐냐면은
여태까지 코로나 시국이라든가 저출산이 계속 떨어지면서 출산과 혼인을 미루었던 친구들이 이제 뭔가 재개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좀 절박함을 가지고 이 부분에 좀 집중 투자를 했으면은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렇지만은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와 한계는 있지만은 이 문제가 여태까지 개별 사업들로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또 정부에서도 이걸 체계화하기 위해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체제를 다른 체제로 바꾸겠다는 공감대는 있어요. 지금 이쪽에서. 그래서 지금 국회라든가 정부에서는 시작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 이거를 좀 이것도 제대로 갈 수 있게끔 같이 공개적 논의를 하고 지혜를 모으는 과정 그런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우리 박사님 참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네. 시간이 너무 안타까워요. 더 듣고 많은 싶은데, 이야기를 듣고 네. 싶은데 이런 기회가 있을 때 박사님 모셔서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님 인구 모니터링 평가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